네, 전과 14범의 강모 씨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전자발찌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에 효력이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면서 보호 수용제가 또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전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수많은 이제 취재진도 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했는데 이제 마이크를 발로 차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거 좀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예. 지금 보이는 저 행동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네. 사실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심사하러 가는 과정에 저렇게 발차기라든가 저런 어떤 흉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저런 모습이 결국 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했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중간에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더 범행을 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피해자를 2명이나 무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 살인죄 같은 경우에 2명을 살해하면 최소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 검찰의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저 모습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울분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옆에 있는 저 경찰관들이 조금 더 밀착해서 사실 기자들을 조금 더 막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개구는 다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씁쓸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핑계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자, 좀 대책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네. 이 전자발찌가 사실 만능 열쇠는 아닌 점은 모두가 공감을 하겠죠. 더 튼튼하게 만들다 이런 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제 되지 않겠고, 자, 일부에서 보호수용제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 이유기도 한데 네.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종래에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있던 보호감호라는 게 있어요. 예. 보호감호는 그냥 교도소 이름이 청송교도소이기 때문에 청송 1교, 2교, 3교가 있었는데 형벌은 청송 1교에서 받고 난 다음에 네. 보호감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로 옆동에 있는 청송 3교에서 이제 보호감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이제 2005년에 폐지가 된 네, 보호감호 네, 제도인데 당시에는 동종범죄에 재범을 한다거나 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이러면 주로 이제 저 처분을 받고 저게 이제 가장 많이 받았는 사람이 절도 폭행이죠. 보통 폭행전과 이범이면 형이 나와봤자 3년, 2년밖에 안 나오는데 예. 보호감호가 최장 7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형기를 늘리기 위해서 간판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 거예요. 보호감호라는 게 형벌을 늘리지 못하니까 형벌을 늘리는 대용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폐지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악용됐던 게 2021년에도 똑같이 악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보호수용은 종래의 간판 사기로서 같은 어떤 시설에서 이름만 달리 붙였는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던 장소와 동등한 장소에서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보호감호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중처벌인데 그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이고 전혀 다른 인권 친화적인 처우를 한다면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퇴겔교도소가 똑같았어요. 퇴겔교도소 안에서 한 사람은 형벌을 받고 한 사람은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그 시설을 완전히 별개 시설로 제가 2011년에 출장을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호수용이라는 제도는 과거에 이야기해왔던 제도는 과거의 보호감호와 완전히 달리 시설도 다르고 처우도 다른 제도로서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에는 폐지했던 이유가 있겠죠. 악용 우려 이런 부분이 네네. 있는데 지금도 그게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때는 범죄도 더 폭넓게 적용이 됐다면 지금은 더 좁게 이제 해석을 아마 해서 3가지 정도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보다시피 유아나 영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 그다음에 살인죄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한해서 네. 보호수용을 좀 이렇게 도입하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좀 반대쪽 의견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이중처벌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이중처벌이라는 이 지적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과거의 보호 가문은 저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과거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꾸어서 다른 장소에 수용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이중처벌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중처벌이 아니라 간판 사기죠.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보호 감호라고 붙여서 사람한테 분명히 다른 똑같은 제도를 이름만 바꾸었으니까. 그런데 2021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형벌을 다 살고 나온 사람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기를 마치면 무조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두순도 그렇고 지금 같은 사건도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형기가 마치지니까 결국 사회로 나오는 이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전혀 다른 치료 시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아닌 거죠.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자, 뭐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자, 그리고 뭐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고, 이게 뭐 제가 법안을 좀 보니까 6개월이나 뭐 1년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좀 개선의 정이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는지를 확인을 하던데, 그럼 아까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의 질문, 이 재범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뭐 위험성을 결국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관성과 객관성 문제, 이건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도대체 재범의 위험성을 인간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보호 수용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같이 좀 재범이 우리 K-솔라스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 PCLR이라는 것도 쓰는데 그 중에서 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은 지금같이 전자발찌를 채워서 세상에 보내서 준수 명령을 주고, 조금 그보다 재범 위험성이 강한 사람은 하프웨이 하우스라 그래서 낮에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처우를 받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그 준수명령 위반이라는 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도대체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 그 사법처우에 있는 원장이 그거는 그 사람이 입증하는 거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수명령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준수명령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그 사람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자발찌에서 보호수용 시설로 보내는 것이고 하프웨이 하우스 낮에는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건 그걸로 안 되니 그러면 보호수용 시설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일도 양단의 선택지를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좀 위험성이 낮은 단계에는 전자발찌, 조금 높은 사람은 하프웨이, 그다음 높은 사람은 보호수용 시설로 보내서 그 사람 스스로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그 단계를 낮추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단계를 높이면 된다. 방금 얘기하신 이 하프웨이 하우스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나 뭐 마약사범 같은 사람들의 이제 가석방 기간 중에 낮에는 뭐 직장 활동 이런 걸 하고 밤에는 뭐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을 받고 잠 거기서 자고 뭐 특별 휴가 같은 거는 중간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자, 독일은 뭐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같은 경우에 일정 횟수 이상을 채우고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뭐 정신병원이든 사회치료시설이든 뭐 보안감치소든 세분화해서 수용을 하고 기한 없이 이렇게 하는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가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는데 해외에선 그러면 좀 잡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중처벌이다, 간판 사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에서 그 사람에게 친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 국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세상에 내어보내야 되잖아요. 내어보내면서 그 사람이 혹시나 범죄를 저지를까 싶어서 보호 관찰하죠. 그다음에 전자발찌 채우죠. 그다음에 성폭력 알림 2라는 데 이름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성충동 약물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이게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무차별적으로 보안 처분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굉장히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나를 왜 세상에 내어보내느냐. 차라리 나의 재범 위험성이 좀 낮추어질 때까지 나를 조금 더 제대로 치료를 해주면 되지. 왜 세상에 내어보내놓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괴물같이 취급을 받아야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강 씨라는 사람은 완전히 핑계인데 전자발찌를 찾기 때문에 자기가 취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조금 다른 완충지대가 만들어진다면 그 위험성이 낮추어진 사람은 굳이 저렇게 전자발찌를 안 채워도 보호관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 보호 감호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위도 뭐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해서 좀 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범죄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뭐 질환으로 그렇죠. 봐서 만약에 지금 치료 감호라는 제도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신 일종의 뭐 질환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자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죄는 인정이 될 때 또는 무죄일 경우도 가끔 뭐 네네, 적용될 맞습니다.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형기를 채우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은 좀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 이게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 지금 이름이 네. 바뀌어서 이제 법무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능력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피난 가능성이 낮추어지는 사람에게 가는 건데 네네. 지금 나오는 저런 분들은 사이키아트리안 그냥 정신질환적인 문제이지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범죄 충동을 못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치료는 전혀 다른 치료의 방법으로 가야지 공주치료 법무병원에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을 저런 데서 치료받게 그렇죠.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예, 얘기시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또 다른 좀 대안이랄까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야 돼요. 지금은 전자발찌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잖아요. 이번같이 가택 내에서 자기의 주거 바운더리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전자 모니터링에는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부정맥이 오는 사람이 특정 시계 때문에 알아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병원에 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자발찌에 담겨야 되는 정보 중에 저는 하나 정도는 더 담기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사람의 펄스라는 맥박이 뛰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뭐 저희들이 있을 때 한 90에서 100 사이인데 굉장히 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맥박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맥박수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그게 범죄의 하나의 증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담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이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위치 정보 이외에 이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의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생체 정보가 조금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자발찌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체 정보를 담는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텐데 또 아우, 어떤 예, 그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말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친사회적인 어떤 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 처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 마음이 좀 힘든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 이건 인권국가에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단순 이제 간판만 바꿔달기가 네.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뭐 이어질 수 그게 있을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좀 이번 일을 화두로 어떻게 더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